자, 이제 서양사 개론 부분을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 앞부분은 이제 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고, 그 다음 솔론 개혁을 볼게요. 자, 아테네 귀족 정치의 중심은 집정관인 아르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르코파우스에 의해다. 이 초창기 이제 권력 구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르콘은 이제 군사, 종교, 민사 3명이 있었으며, 나중에 9명까지 이제 증가됐고요. 임기는 종신이었던 1년이 되고 그 대신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아로파고스 회의의 의원이 된다. 이건 구조는 노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 노마도 집정관을 포함한 정무관이 1년이 하다가 그다가 이제 뭐냐면 끝나면 나와서 그 원론에 포함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정관이 이게 원론과 비슷한 아로파고스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들어간다. 이런 구조는 노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아라우파고스회의는 부연 방문 출신의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귀족 집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 예, 이것도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외울 필요 없었는데 최근 문제가 이렇게 쪼잔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 자, 그다음 일반심으로 구성된 민회가 있고 아르콘도 여기에서 선출되었으나 실질 권한이 없다. 예, 그래서 민회는 그냥 아르콘만 선발하고 그냥 많은 기구, 입법권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예. 자, 그 아테네에서 귀족에 대한 평민의 도전이 격화되는 기원전 7세기 말경인데 이 무렵 반전설적인 드래콘, 이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인물이 중벌주의로 유명한 드래콘 법정을 만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주요 내용을 보면 부채로 인해서 자유산실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야? 자유상실한다는 거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채가 많았다고 했죠. 특히 중소농민들이 파산 때문에 이 당시 이 사람이 이제 파산하고 못 갚으면 빈민으로 떨어지고 뭐 노비가 되는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기원전 594년에 이제 6세기 넘어가서죠. 아르콘 선출된 솔로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아테네의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어. 아까 말씀처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어떤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다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솔론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그 강의 교재를 바탕으로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아테네 정치 발전 보면 이제 왕정이 있고, 그다음 귀족정, 그 다음에 솔론의 근권 정치, 첨주 정치, 민주 정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민주 정치는 초반기 때 크레이스테네스가 있고, 그 완성시킨 사람이 페리클라스 이렇게 볼 수 있죠. 솔론을 볼게요. 솔론은 그 별명이 조종자예요. 조종자. 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듣고 뭐냐면 이해관계 조종해주는 조종자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솔로의 개혁 배경을 보면 자 일단은 아까 한 것처럼 해외 진출과 시민활동을 통해서 상호이 발달되고 화폐 제도가 도입되고 부유한 평균이 대두되고 이들이 이제 밀집 대형 형태를 갖고 군대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정치적 권력을 둘러싸고 그 귀족과 부유한 평민들이 대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생산보다 포도나 올리브오일 재배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농업 규모가 커지고 소농민 경제가 악화되고 그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드래콘법에 의해서 부채를 노예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이 개혁했는데 솔로의 목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했냐? 그 당시 노예들이 되게 많았는데 기존의 이제 자유민 중에 부채가 있는 사람들 말소하고요. 그래서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유민들을 해방시켜. 그래서 드래콘의 엄벌주의를 탈피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이제는 부채로 인해서 인심 예속화를 금지시켜.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노예로 만드는 걸 금지시킨 거야. 부채는 일단 갚아야 되겠지만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는 금지됐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만 해당하냐면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노예는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도 노예는 존재했죠. 노예는 이제 외국인이어야 돼. 노예 시장에서 갖다 사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고를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이 부연평민과 이제 뭐냐면 귀족과 내 어떤 정치적 권력을 둘러싸 싸우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4개 계층을 내죠. 그래서 거기 대지주 계층, 기사농민, 기사계층, 농민계층, 노동자, 빈민층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치 참여를 다르게 뒀다. 그래서 이것을 돈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무슨 정치라고요? 근권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은 1계급부터 4계급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계급과 이제 그 2계급, 그러니까 이제 귀족계급과 이제 기사계급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계급하고 4계급들은 뭐냐면, 이들은 이제 거기 정치에 참여는 못하고, 민의에 만약 참여해서 볼 수는 있어. 민의 참여권, 발언권 없어도 이 정도의 거고 이제 정치적 권리를 달리 뒀어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여기는 노동계급이라고 번역이 있는데 보통 테테스라고 하죠. 이들을 테테스. 예. 그래서 테테스는 명칭을 좀 외워두세요. 나중에 페리클라스가 이제 했던 계층들 개혁은 이 테테스를 위한 개혁이야. 예. 이건 지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민법정을 실설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또 빠져있네. 제가 여기에 빠져있는데 디귿을 무슨 해에 설치했다? 400인회를 설치했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테네가 대개 보면 4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 부족으로 구성돼서 뭐냐면 도시국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각각 100명씩 착출해. 그래가지고 400이라는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100명씩 선출 때문에 되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부족 내에서 유력한 시족들, 귀족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대표로 선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테네 전체 이익과 전계층의 이익과 귀족 계급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따르죠? 귀족의 어떤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따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클레이스테네스 때 부족제 개편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500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실패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존의 정치나 사회 질서의 근본적 개혁이 미비했고 그 다음에 귀족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위한 정치는 모든 사람한테 외면받아. 다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양사 개헌에서 한번 읽어보죠 또. 자, 솔론의 개혁은 종래 위에부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솔로는 이제 사회경제 측면에서 부채를 말소하고 부채로 인해서 자유가 되는 자유민을 해방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부채로 인해서 인신의 예속화를 금지시키는 동시에 상공을 장려했다.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재산소에 따라 대지주 기초, 기사, 농민, 노동자 4개 계층으로 이제 구분했고 정치 참여의 비중을 다르게 뒀고 그래서 아로콘이나 아로파고스의 위원은 여전히 2계층이 한정됐고 최하층은 민의에 참석할 권리만 줬어요. 그 다음에 새로 선출된 시민법정에서도 계층 구분 없이 추천을 통해 참석하게 했다. 근데 이때 시민법정이 그렇게 권한이 큰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각 부족당 100명씩 골라서 400인회를 만들어서 민회를 제출하기 위해 안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부족이라는 것은 혈연적 부족이죠. 예, 보통 트리프스라고 해요. 영어로 쓰는 트리프스. 근데 이 트리프스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혈연적인 의미로 얘기했다가 행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돼요. 행정적 부족. 이건 로마나 그리스 다 똑같아. 처음에 혈연적 부족이었다가 나중에 행정적 부족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족과 시족은 여러분 차이는 아시죠? 시족은 혈통으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부족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시족들이 서로 통원권을 형성해서 조계군이죠. 형성된 집단들 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해서 다 그 안에 귀족이 아니라 부족 안에서 상층 계층들 특별한 혈통들 시족이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날 솔론의 개혁은 종래 귀족 지배를 종속시키면서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우선 가감히 해결했고 하층 시민에게만 불안전함과 정치에 참여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한다? 조종자라고 한다. 예. 그러나 솔론의 개혁은 귀족의 평민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게 한계가 나와요. 따라서 귀족과 평민 사이 대립과 분쟁을 재발했다. 자, 이게 이제 솔론의 한계죠. 한계. 그래서 정치가
모든 사람들 만족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지. 근데 역사상 그런 정치들 거의 없어요. 항상 뭔가 하면 뭔가 다른 쪽에 불만을 있고 반대 세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내부 문제를 아는 채 아테네 인접한 메가나와 싸워 살라미스를 이제 있죠. 살라미스 해역 부근에 살라미스 섬이 있는데 획득했다. 이 전쟁은 아테네 최초의 대의원정으로서 최하층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가했던데 큰 의미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전쟁의 지도자로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시스타토스예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그 앞에 솔론과 달리 다른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한쪽만 팼죠. 한쪽의 지지 얻기 위해서. 누굴 팼을까요? 부유한 평민들과 귀족들 패고 그 사람들에게 뺏은 재산과 토지들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그 당시 빈민들에게 넘겨줘. 근데 쪽수의 논리에서 볼 때는 빈민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지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스트 이렇게 이제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원전 561년에 그 비농촌을 포함한 평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해서 이 사람 참주가 됐어요. 참주. 요즘 타일란드는 독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주 정치는 아테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도시국가 다 있었어. 예. 자, 하여튼 참주가 된 페이스타토스는 그에게 반대해온 귀족들 추방하고 그 토지를 빈민들에게 분배한 한편 상공을 장려하고 은강을 개발하고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감소했다. 그의 이런 정책은 매우 가감한 곳으로 귀족 세력도 크게 약화됐고 이 밖에 트레키아 방면으로 진출하고 흑해로부터 식량 공급에 해당하는 섬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제 아테네의 문제점이 뭐냐면 밀생산이 적기 때문에 항상 이 식량 공급률을 확보하는데 큰 목표를 해야 돼. 만약에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려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펠로포네스 전쟁 때도 스파르타가 어딜 공격하면 아테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그 지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를 아예 식량 공급 못하게 차단시켜 버리죠. 자, 그가 사망하니까 그 아들들이 집권했는데 이 아들들이 무능했어요. 거기다 폭군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아테네에 추방됐고 그러면서 참주 정치가 막을 내렸다. 자, 참주 정치는 사회 경제의 변화와 전술의 변화도 귀족 지배가 공유하고 귀족과 평민의 대립과 분쟁이 격화된 사회에서 이용해서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독재적으로 정치를 행한 것을 말한다. 결국에는 이 참주 정치의 의미가 있죠. 역사적 역사, 귀족 정치로부터 민주 정치로 넘어가는 가독이 정치 형상이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건 아테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뭐냐면 나타나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서계 외에도 좀 다른 걸 좀 살펴볼게요. 기본서 심화 강의. 예전에 페이스토타투스에 대해서는 이제 단독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오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페이스토타투스가 이제 집권한 대내적법이 뭐겠어요? 빈부격차, 메가나 전투. 그때 누가 참여했죠? 최하층민이 참여했죠. 이 메가나 전투에서 얻은 성이 뭐예요? 살라미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혁을 보면 중소농민층 육성과 시민공통의 의식강화. 최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자기의 반대 귀족들을 추방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빈민들에게 불구하고 이때 추방된 귀족 중에 나중에 크레스텐너스 있죠. 얘도 포함돼요. 원래 크레스텐너스가 이제 명문 귀족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크레스텐너스 페리크너스는 자신이 명문 귀족이지만 실제로 무슨 정치를 했어? 대중들에 위한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강남 좌파, 계급 이반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하여튼 토지를 빈민들에게 분배하고 상공장려, 은강개발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소농과 상공계층 복리 증진했고요. 요건 이제 서기에 없는 내용이죠. 시민을 위한 제도를 개선했고 특히 공공토목공사를 많이 했어. 공공토목공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정한 사법행정을 실시하고 문화 행사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런 종교 문화 행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판타나니와 디오누시아 축제를 이걸 국가적 종교 축제로 바꾼 거야. 그래서 판아타나이와 디오니시아 축제를 국가 종교화 축제로 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이걸 통해서 민중들의 어떤 지지를 적극적으로 했다. 예전에 축제가 있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하고 시기화하고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두 개는 서기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서총인가 서강인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은 칼은 들었지만 폭정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뭐냐면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일종의 계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정은 트레카 방문에 진출했고, 국회에서 이제 식량 공급선을 확보했고요. 의미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귀족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넘어간 가도기 형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형상들이 그 아테네뿐만 아니라 정 그리스적 형상이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레이스텐네스 볼게요. 자, 클레이스텐네스 이제 뭐냐면 그 서계 감독을 하기 전에 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 클레이스텐네스는 귀족 출신이라고 했죠. 명문 귀족 출신. 그러다가 이제 망명해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시피아스를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개혁의 목적을 보면 이 당시 혈연적, 지연적 유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부족적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전 시민들이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스텐네스는 그 민주주의 정치의 제도적 정치의 어떤 제도적 방탕,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 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가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도평 추방제, 부족제 개편, 그걸 통해 500인의 설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평 추방제인데, 도평이라는 것은 도자기 파편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참조용을 타도하기 위해서 도편에서 참조 가능한 사람들 도표에 적어놔요. 도자기 파편에. 투표를 내. 그럼 한 4,000표, 5,000표 나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해외 추방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조용을 타도하고 참조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 했다. 부족제는 종전에 4개 원형 부족 있죠. 예, 이걸 10개 행정부족으로 옮기는데, 자, 어떤 식으로 옮기냐, 말하면, 잠깐만요.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4개의 행정부족을 민중자치 데모스도 짜게 해놔. 예, 말단 조직. 그래서 이 데모스를 이제 다시 뭐냐면, 3개 중간구역으로 이제 해요. 그 내륙에 있는 데모스들, 중심에 있는 데모스들, 해안에 있는 데모스들. 그래서 내륙에 있는 데모스들 한 2-3개 빼고,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것을 2-3개 빼고, 해안을 2-3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데모스 2-3개, 중심에 있는 데모스 2-3개, 해안에 있는 그 데모스 2-3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한 개 행정부족 만들어. 그래서 그 행정적인 부족을 만들죠. 예, 여기까지 현역 부족인데 이건 행정 부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만드냐? 10개를 만들어. 그리고 각각 몇 명씩 이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50명씩 대표자를 선출. 그럼 몇 명이 모이죠? 500인회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500인회가 정책을 이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400인회는 각각 100명씩, 여기 100명씩, 여기 100명씩, 100명씩. 이게 400인회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귀족들이 많이 선출되기 때문에 귀족의 어떤 이해관계에 왔다 갔다 하죠. 국가 정책이. 근데 이 500인에는 서로 섞어놨어. 그러니까 같은 부족에 있어도 서로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표자들을 이제 뭐냐면 종전에 그 영향력 있는 귀족들을 배제한 채 누가 선발? 이제 좀 약간 참신한 인재들 많은 거야. 계층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된 500인들은 다양한 계층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아테네의 이익과 아테네 전체 이익과 그 다음에 귀족 간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는 어디에 더 이익을 따른다? 아테네 이익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제를 개편했고, 그 당시 500인회를 이제 협의해서, 그 당시 데모스를 구분하고, 데모스에 있는 그 거주 18살 이상의 남자 시민들에게 가문에 관계없이 등록하는 시민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상속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데모스에 의한 정치 그래가지고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민주주의 말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페리클라스 때는 요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이든 목이든 간에 시민권을 얻는 사람, 양쪽 얻은 사람들만 시민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전에 사회인회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뭐냐면 설치했냐? 여기 빠져 있는데 400인회를 해체하고 뭘 설치하죠? 500인회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 그 행정부 데모스에 따라서 주민수의 비례에 따라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아까 이제 50명씩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통치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회 활동 보면 민회가 예전에는
뭐냐면 아르콘 정도 선발한 조금 안 됐는데 이때는 좀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구성됐고요. 그 500인들이 이제 제한 토의하여 채택 결정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입법권하고 예산 편성권, 오늘날 의회와 비슷하게. 그리고 500인에는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시민법정에 이제 예전에는 사법권이 없었는데 사법권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시민법전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500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시민전사단 10명이 장군을 교대로 지휘하고, 여기에서 장군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페디클라스 때 그 공무원들을 돌아가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면 공무원들이 뭐냐 질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없어. 근데 장군은 상대적으로 볼 때 연속적으로 가요. 이때 장군은 꼭 그 앞에 가서 싸운 사람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총괄적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사실상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장악하는 주요 통로가 됐고, 페리클라스도 장군이었어요. 물론 장군도 이제 했다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전쟁에 패배할 거는 저 전쟁의 패배를 뭐냐면 책임을 지고 어떻게 돼요? 물러나고 그래요. 또 사형에 처해지고. 자, 그 다음에 아로곤과 아우파고스는 존속됐지만 실제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계는 아직까지는 아로콘 같은 고위 행정직은 피선권 상위 2개 계층으로 제한이 됐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하층 시민들의 정치 권리를 줬어. 그렇지만 이들에게 제도적 권리만 준 거지 실질 권리는 못 준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민회에 참여하거나 500인에 참여해갖고 하거나 그러려면 이게 무보수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 참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권리는 줬지만 실질 권리는 못 줬다. 이게 한계야. 그 실질 권리를 이제 주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지. 돈. 이걸 준 게 누구예요? 페리클라스죠. 페리클라스. 그 페리클라스가 왜 줄 수밖에 없냐? 그 전에 무슨 해전이 있었죠?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고,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빈민들이 테테스들이 수군으로 활동했죠. 특히 노군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정치 권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과정에서 이제 또 뭐냐면 아테네 민주 정치를 이제 보면 아테네 민들이 이제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면 실제로 생산은 누가 있을까요?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 정치는 지금 민주 정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이제 노예를 바탕으로 했다. 노예의 어떤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이게 갑자기 스파르타가 튀어나오네? 네. 자, 스파르타는 나중에 좀 보고, 아까쯤에 이제 아테네 쭉 하다가, 이게 갑자기 스파르타, 크레스테네스 개혁한 다음에 페리클라스 보고, 그 다음 스파르타 넘어갈게요. 자, 크레스테네 개혁 보면, 시피아스 추방으로 참주정치가 쓰러지자 이를 타도하는데 협력했던 귀족과 평민 사이에 다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분쟁이 추방된 귀족의 한 사람인 크레스테네스가 아테네에 기한하면서 평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스파르타 힘을 빌려서 저항했던 반대파 귀족들을 분쇄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하게 돼요. 자, 거기 개혁 목표가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종전의 회원적, 지역적 유대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 전 시민들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한 거다. 이 개혁 목표예요. 얘가. 자, 이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그때 말단 행정구역이 뭐냐면 데모스야. 데모스. 그래서 이 데모스를 중심으로 했는데 요때 이제 어떤 조치를 하냐? 노예와 제휴외인, 그러니까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이제 남자 성인들이 등록을 하여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항상 이제 또 문제가 됐던 여자는 왜 제외되냐 이게인데 여자는 시민은 있어요. 시민권이 있는데 이 시민권이 꼭 뭐냐면 그 안에 참정권 행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자는 시민권이 있지만 참정권 행사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등록된 국민들이 이제 필주자 재산에 따라서 직업관계 없이 그 필주자 재산 직업관계 없이 동등한 참정권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모스들 크게 3개 또 행정구역을 막 묶죠. 그래서 중심시, 그 다음에 내륙지역, 그러니까 또 해안지역, 내륙지역 농촌지역을 얘기해요. 3개 행정구역을 묶고 요 3개 행정구역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각각의 한두 개씩 빼갖고 데모스를 빼가지고 몇 개 부족을 만들어요. 10개 행정 부족을 만들어요. 아까쯤에 설명한 것처럼. 자, 그것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섞느냐.
왜냐하면 400인의 경우에는 여기 귀족들 발언권이 이제 컸죠.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종전의 현원적, 지원적 특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배제하고 경제적 또 직업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균등하게 혼합된 행정단위로서 아테네의 모든 정치 군사적 활동에 기반이 됐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전의 현원적, 지원적 특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개 행정구조 개편을 했다. 이거는 나중에 노마도 마찬가지예요. 노마도 트레이포스가 초창기 때 어떤 의미였냐? 이거는 현원적 의미야. 귀족 중심에. 근데 나중에 이제 행정 개편하면서 부족적 의미로 바뀌게 되죠. 이때 부족이라는 건 트레이포스라는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평민에도 트레이포스를 했는데 그때는 귀족과 평민에 상관없이 뭐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정신. 이런 것들. 근데 실제 평민들이 움직였죠. 왜 그러냐면 쪽수의 논리에서 누구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평민들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자 하여튼 크레스테네스는 거의 혁명적이라 할 행정구역의 개편을 바탕으로 솔론 때 설치된 400인의 대신에 500인의라는 새로운 행정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그 기본 행정구역에 따라서 주민의 비례에 따라 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추천에 따라서 이제 아까 복잡한 결제를 거쳐서 50명씩 선출해서 500인회가 했죠. 그래서 기본 행정구역은 상당한 강범위와 자치권을 부여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폴리스 전체에 관련된 지역 또는 지역적 상황이라도 중요한 건 500인에 처리했다. 그 500인의 실제 통치기관으로서 아테네 재정, 전쟁, 외교를 관장했고요. 또 실제 운영에서는 또 50명씩 10개 위원회로 나누어져서 각 위원이 1년에 10분의 1, 약 36일간 특별히 마련된 원형청사에 직무하여 위원장이 매일 교대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1세기 이제 20세 이상의 이제 시민권을 가진 성년 남자로 구성된 민회는 500인회를 제한을 토의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했고 사법권은 500인회에 이제 동일한 선출 방식으로 구성되는 시민법전을 보유했으며 각 부족은 그러니까 사법권도 동일한 것을 선출했다니까 아까처럼 방식으로 부족당 50명씩 착수해가지고 선출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민법전을 소유했으며 각 부족이 제공된 시민전사단은 민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장군이 교대로 지휘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나중에 전문화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귀족 전체 유죄인 9명의 아로콘과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 아로파고스 회의는 그대로 존속됐고 아로콘은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유한 상위 2개 계층에 선출되었다. 그 권한이 점차 축소되었다. 예, 여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 안지 없애지 못했고 이런 것들 무부수도 했다. 그 다음에 크레스테네스 국제는 기원전 502년에 발효하기 시작하여 이로써 아테네 결정적 민주정치를 발전했다. 또 유명한 도평 추방제는 크레스테네스 또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참조가 될 위험성 있는 인물이 이름을 도편에 적게 하여 그 수가 6,000개 이상 달하면 해당 인물을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하는 제도로서 민주정치를 보완시키는 성질일 것이었다. 물론 당파나 부의 불균등에 의해서 갈등과 내분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강도가 훨씬 약했다. 이제 모두 시민들은 정부를 자기와는 무관한 지배기구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시민공동체의 동일한 통치기구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로서 아테네 시민 사이에는 다른 폴리스에 볼 수 없는 강한 자부심과 이국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 밑에는 그냥 서계에 쓰신 분들이 그냥 개인적 의견인 것 같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을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크레스테네스 그 뒤에 넘어가서 그 단계에서 이제 페리클라스? 페리클라스 이제 중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면 페르시아 전쟁이었어. 페르시아. 예전에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걸 읽기 전에 잠깐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고 좀 넘어갈게요. 잠깐 이제 교재 여기 472페이지 보면 자, 거기 페르시아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나오는데, 자, 원인은 뭐냐? 원인은 그 당시 이제 그 동고지 중에 패권을 빌렸다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도시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페르시아는 누굴 지원하고 있었냐면 페니키아를 지원했었어. 페니키아. 그래서 이 페니키아하고 이제 그리스 도시가 이제 싸움에서 이제 페니키아 페르시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나는데 이거는 배경이고요. 직접적 계기는 뭐냐면 여기 소아시아 반도 있죠? 요 페르시아 제국이 소아시아 반도를 공격해갖고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소아시아 반도는 그리스계 식민도시도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페르시아 지배에 반발해갖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데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했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스파르타 거부했는데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한 거야. 함대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이 당시 파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페르시아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거기 보면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이렇게 있죠. 자, 1차 침입은 누가 이제 다리우스 1세가 공격했어. 다리우스 1세. 이때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가 함대를 이끌고 요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가다가 여기 부분에서 그냥 되돌아오게 돼요. 왜냐면 요쪽에서 이제 파견했는데 그때 폭풍으로 해서 요 아토스국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서 그 함대를 상실하게 돼.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고 간 거야. 허무하게 끝난 거고. 자, 2차 침입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자, 2차 침입은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 함대를 파견했어요. 함대를 어디였냐? 마라톤 쪽 있죠. 여기 마라톤. 네, 마라톤에 이제 상륙을 하고 또 함대를 또 하나 나눠가지고 저 아테네 쪽으로 상륙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마라톤을 이제 상륙한 다음에 거기 장악해서 아테네 쪽으로 군대를 하고 그와 동시에 아테네 그 바닷가로 해서 그 페르시아 함대가 가가지고 거기 상륙해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아테네 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냥 한꺼번에 둘이 상대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한쪽을 깨고 한쪽을 공격을 또 몰아가지고 그 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디 선택이냐면 먼저 마라톤에 상륙한 병력부터 깨자. 그래갖고 마라톤의 병력을 파견했어요. 예.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밀티아데스야. 그 유명한 사람이죠. 밀티아데스. 그래서 밀티아데스의 지휘 아래 아테네 중장보위 밀집대형이 페르시아하고 격퇴시켰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간의 주력은 뭐냐면 궁병이었죠. 궁병. 얘네들은. 그래서 먼저 활을 쏜 다음에 이제 보병이 달려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중장 보병들이 활을 쏘면 맞고 그다음에 달려든 보병이나 기병들을 장창으로 해갖고 격파시키죠. 예. 그런데 이때 이제 달리는 중장보병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달리는 중장보병은 뭐냐면 예전에는 청동갑옷을 입었잖아요. 그 되게 무거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동성도 떨어져.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제 마하고 가죽하고 엮여 있는 것이 있어요. 찰감유래 이런 갑옷도 입으니까 좀 값싸고 기동성 높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력 혼갑을 개발한 거야. 그리고 헬멧도 좀 작은 거 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도시의 그 중하층들도 그걸 부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서양색 개론에는 이걸 달리는 중장보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책을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면 2차 침입 때는 이거는 아직까지 중장보병이었고 우리가 아는 무거운 혼갑 청동제 중장보병이었고 그거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달리는 중장보병이 요때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역시 사실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서기에 나오니까 어차피 교수님들 그쪽 전공자 아니면 어차피 서기 보고 그냥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격파하고 나머지 군대를 뭐죠? 다시 아테네 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게 한 30km 정도 되는 데인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제 수천 명의 장정들이 뛰어간 거야. 그게 딱 도착하니까 배가 온 거야. 이제 페르시아 배가. 그래서 얘네들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페르시아군이 상륙하려니까 이미 전쟁에 패배했다는 걸 들리고 상륙해봤자 얘네들 방금 다 해놨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이기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설화가 뭐냐면 이제 아테네 마라톤
전쟁 마라톤의 기운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그 전령사 와가지고 뛰었더니 우리가 이겼다며 죽었다잖아요. 다 개뽕이죠. 구라예요. 이거는 아까쯤에 저희 아테네 병사들이 마라톤에 이기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그 당시 아테네로 달려갔다고 했죠. 그때 뛰어서 갔어. 그 에피소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공격한다니까 그 다음에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구원을 요청하려고 전령사를 파견했어요. 근데 그 전령사 이틀 만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기 페르시아의 그 소식을 스파르타 알려줬거든요. 도와달라. 근데 스파르타가 출제 기간 때문에 도저히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 다 거짓말 같은데 하여튼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결합돼갖고 마라톤 선화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그 1896년에 이제 뭐냐면 올림픽 만들 때 이게 약간 이제 뭐냐면 좀 군사적인 내용이 가미된다. 평화적인 느낌의 지고 있는 올림픽 정신이 안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역사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저희 지금의 이란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안 하죠. 얘네들은 영하 300도 안 보고. 자, 그래서 2차 침입 후에 페르시아 국내사적 소강 상태였고 이때 헬레네 동맹이 결성이 되고 아테네가 다이엄대를 검주했다. 이게 그때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건의를 했다고 했죠. 자, 3차 침입 보죠. 3차 침입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인가 이제 크세스가 이제 와서 상대를 이끌고 왔어요. 이게 이제 영하 300의 어떤 소재가 됐던 전투인데 육정에서는 그 당시 여러분들 영하 300에 보면 스파르타군이 있죠. 네오니다스가 이제 병력을 이끌고 300을 이끌고 테로필레 협곡에서 이제 싸우고 있다가 그 옆에 새끼들을 통해서 들어온 페르시아군에게 격파되고 다 전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군은 육전에서 테오필레에서 졌고, 근데 살라미스에서는 아테네군이 이겨요. 살라미스에서는 이때 이제 아테네군이 이겼던 게 뭐냐 3단 노선이라고 해서 있는데 3단 노선은 뭐냐면 이걸 좀 알려면 그 당시 전쟁 형태를 봐야 돼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주로 범선하고 노선을 같이 결합된 이제 뭐냐면 배를 이용해서 이걸 카라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있을 때만 이제 범선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돛을 올리고 주로 노를 짓거든요. 노를. 특히 전쟁 때는 이 뭐냐면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죠. 근데 바람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노군들이 빠르게 지어가지고 스피드를 내. 그래서 스피드를 내가지고 주로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역구를 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청동호 유엔 충각이라는 게 있어. 충각. 충파라고 하죠. 당파라고 하죠. 그래서 충각을 해갖고 들이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무너지면 역구를 쳐갖고 배가 기울기로 하면 거기에 건너타서 육전대와 비슷하게 이제 갈고를 던져가지고 싸우는 형태야.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쪽을 들이대고 역구를 타격을 주려면 스피드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노군이 많이 필요해. 노군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3단 노선이 있고 그 당시 이제 배를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냐면 노를 일단 앉아서 한 번 짚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걸터서 한 명 짚고 서서 한 명 쳐요. 그러면 노가 뭐죠?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이제 3단으로 짓다 보니까 어떻게 노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테네가 이제 살라미스 정에서 그 뭐냐면 격파했고 그때 그 스파르타군은 페니키아 연합군과 여러 연합군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아니라 저기 페르시아군은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한번 싸울 때는 페르시아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각종 그 밑에 예속된 부대도 같이 싸워. 그 페니키아 연합해갖고 했지만 깨지게 됐다. 살라미스에서. 물론 그 살라미스가 3단 노선 아테네 3단 노선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페르시아는 없었냐? 페르시아는 더 많았어요. 얘네들은 3단 노선뿐만 아니라 10단 노선도 있어. 10단 노선은 한 노선에 10명이 짓는 거야. 얼마나 스피드가 빠르겠어. 근데 배만 좋다고 이긴 게 아니죠.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자연 지형이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게 된 거죠. 이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빈민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치 권리를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육상에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크게 승리했다. 그 다음에 사모섬에서 또 페르시아 함대가 격파됐고 등등등 이런 것도 있었다. 근데 이제 요 싸움 과정에서 아테네가 파괴가 돼요. 이제 살라미스 이제 하기 전에 아테네를 육지에 들어온 걸 싸우지 않고
어디에서 해상으로 싸우자는 의견과 아테네를 지키자는 의견이 있었군요. 결국에는 아테네 지키는 사람들은 저기 아크로폴리스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테네를 저기 해상에 싸우자는 사람들은 이제 시민들 다 이끌고 이게 다수파인데 살라미스 섬에 거주해 있다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는 그 페르시아와 그 페니키아 연합하는데 격파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상륙해서 거기 아크로폴리스 짓고 있는 그 아테네군 공격해서 다 절멸시키고요. 거기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테네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페리클라스가 뭐야?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신전, 파르타 신전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의의를 보면, 일단 그 결과는 아포론이 페르시아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델로스 기금을 마련해요. 근데 이 해군력을 누가 아테네가 이제 강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돈을 내라. 델로스 기금을 해서 각출해서 이제 돈을 내게 하고, 그리고 델로스 동맹을 이제 결성하게 되죠. 원래 델로스 기금은 델로스 섬에 있었는데 해적들이 훔쳐간 걸 피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뭐냐면 모셔뒀어.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함대를 밀는데도 사용하지만 좀 유용하고 횡령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주정치 쓰는데도 여러 가지 뭐냐면 돈도 쓰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테네가 그리스 패권을 장악했죠. 그리고 아테네가 점점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내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 중에 돈을 안 냈다. 그러면 그 나라를 공격해갖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도시국가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노예로 갖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불만을 사게 되는 거죠. 자, 의의는 동방의 전제주의에서 폴리스의 시민적 자유를 쓰느냐. 이거는 요즘에 잘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의는 이제 서양 중심적 어떤 사고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했고, 예전에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 가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읽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서계에서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아테네가 민주정책 기반을 구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테네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그거는 오리엔트를 통일한 페르시아의 서방으로부터 진출했으며, 먼저 그 시샘을 치는 것은 소아시아의 그리스 시민 도시다. 이건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거죠. 이오니아 지역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일찍부터 소아시아 해안 지방에 자리 잡은 그리스인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본토보다 먼저 발달하여 선도적 지위에 있었으나 폴리스의 고유한 약점을 뻔할 수 없었다. 즉 그들은 정식 유대를 형성하는 듯이 오히려 방목과 질투와 대립을 분쟁을 일삼고, 그 다음에 각 폴리스 내부에 당파 계층간에 대립고 내부를 걷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인데 이오니아 그 도시뿐만 아니라 전반적 그리스 시민 도시들의 더 특징이에요. 맨날 지네끼리 이목 막 다투고 대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잘난 놈은 못 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뭐냐면 밀티아데스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야?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까쯤에 거기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이 뭐지? 테미스토클레스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공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함을 봐서 다 끝말이 안 좋아. 그 테미스토클레스는 나중에 어디 도망가냐면, 하도 질투받고 모함하니까 저 페르시아 도망가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장군을 또 기용을 하고 그래. 예. 자, 하여튼 그러므로 이제 소아시아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리디아를 격파하고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리스 식민 도시를 굴복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지배하게 된 페르시아가 그리스 본토를 노리는 건 뻔하고, 그러나 페르시아 지배하에 들어갔거나 그 후원을 받은 참주를 지배하에 있었던 이오니아 식민도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본토 진출을 주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 반도의 본토 진출을 주춤했대.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밀레투스는 거의 완전히 파괴한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왕은 그 당시 헤로스포트와 트라키아 방면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요때 이제 그 전에 그때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군대를 파견했다고 했죠? 아테네가 해군을 지원했다고 했죠? 네, 해군을. 그래서 이걸 이제 진압하고 나서 요 아테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1차 침공했는데, 아까 이제 아토스 부근에 거기에서 함대가 크게 손상되니까 일단 철수를 했어요. 이게 1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
그 2년 후에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군은 아테네 북방 25마일 지점에서 마라톤에 이제 상륙했다. 이는 아테네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위기였다. 그러나 아테네와 적대적인 폴리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원을 약속한다는 스파르타를 구실을 만들어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테네는 홀로 동방의 강점을 맞이하겠다. 이 스파르타가 좀 얍삽한 게 처음엔 지켜봐요. 거기 별로 병력도 파견되지 않아. 3차 침입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이끌었냐면 다 아테네가 이끌었어.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와가지고 아까 그 전령사를 파견했다고 했죠. 그 전령사가 이틀 동안 열심히 들어가서 스파르타한테 구원을 요청했는데 스파르타는 축제 기간이라서 파견할 수 없다. 너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또 달려와서 이제 이틀 동안 또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게 뭐의 기원이냐 마라톤의 기원의 어떤 설화예요. 자, 하여튼 그때 아테네는 이제 홀로 이제 동방의 강적이 맞게 되는데 승산이 별로 없었고 그러나 밀티아데스가 지휘하는 애국심이 불타는 아테네 시민들은 중장보병 밀집 대응은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 전하는 사자가 있는 그대로 다하여 아테네 달렸고 마라톤 경을 이에 유의했다. 요거는 뭐죠? 팩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다. 그래서 1896년에 아테네에서 처음 이제 근대 올림픽을 만들 때 요때 이제 좀 이 선화가 앞에 있는 요 선화죠. 원래는 아테네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선화 그 두 개의 에피소드가 너무 군사적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평화적 색깔을 좀 업히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만들어진 선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장보병의 밀집대학 전술은 기원전 7세기에서 나타났으나 6세기 후반에 든 아테네에서는 무겁고 값비싼 청동제 호각 대신에 만화, 가죽 등 금속 등의 장점을 살리는 가볍고 값싼 복합형 혼갑들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철로 이렇게 하는 혼갑 대신에 고구려인들이 입고 있는 찰갑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그 가죽과 뭐냐면 이렇게 철이 서로 엮여가지고 있는 찰갑 같은 걸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은 모자와 비슷한 헬멧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농촌이나 도시의 중산 하층도 자담으로 이제 자기 부담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밀집대의 경고성에 기미한 기동성까지 첨가되었다. 그래서 마라톤 승리는 달리는 중장보병의 힘이 컸다. 여기 달리는 중장보병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아까 전에 이 달리는 중장보병의 출현 시기가 실제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그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침입을 볼게요. 3차 침입. 자, 마라톤의 승리는 페르시아의 재침에 담령할 정도 타격을 준 건 아니었다. 페르시아 국내 사정으로 재침을 가는데 10년의 세월 흘렸다. 주의할 것은 페르시아 입장을 볼 때는 마라톤의 2차 패배가 뒤에 3차 패배가 크게 충격을 줄 정도 아니야. 그 교과서에 보면 마치 페르시아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수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100년 동안 계속 유지됐고 그 후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페르시아가 또 아테네, 테베,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얘네들이 서로 싸우는 걸 이간질 해가지고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 왕이 또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무릎도 꿇고 그래. 근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 이건 배제시킨 거지 그냥 담론에서 서구 중심 담론에서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후전기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폴리스인들이 막만의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 아테네는 데미스토클레스를 견인했다. 이 사람 이름 외워두셔야겠죠? 데미스토클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페리클라스만 생각하는데 데미스토클레스하고 그 다음에 밀티아데스가 활동했어요. 페리클라스가 활동한 건 아니에요. 페리클라스가 활동한 거는 언제 때죠? 펠레포네스 전쟁 때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감 선생님 이제 검토를 받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거 좀 페르시아 전쟁 때 페리클라스가 활동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그분이 지휘과인데 예전에 중학교에서 통합사회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역사도 좀 가르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 어설프게 알고 그냥 떠들고 된 건데. 자, 하여튼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건의에 따라서 대함대를 건조했고 이때 대함대 건조 비용은 어디서 마련했죠? 은강 개발에서 마련했고 이번에 이제 대부분 폴리스가 이제 페르시아 침공이 전 그리스주의자에 대한 위험을 깊이 인식하고 아테네 중심으로 단결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스파르타 본격적인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육군은 그러니까 아테네는 육군 중심이었어요.
해군은 별로 없었어. 조금밖에 없었고, 근데 이때부터는 해군 중심으로 개편이 된 거야. 이 아테네가. 자, 기원전 480년 다리우스를 계승한 페르시아의 크세노큰세스가 대항대를 이끌고 와서 막강한 지상부대를 거느리고 해안선에 따라 그리스를 침입했다. 자, 스파르타 용사들은 약간의 지원병과 더불어 테르모필레의 요소를 지키고 있었고, 이곳은 험난하고 소수의 병력으로 능히 대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통한 자로서 우위한 것을 간도를 알게 된 페르시아군이 그리스의 배후에 나타남으로써 포위된 스파르타 용사들을 끝까지 싸워 레오니드스 왕이야를 전원을 전사했다. 여기 한 300명 정도 돼 있는데 주의할 것은 스파르타만 싸운 게 아니에요. 300명 이상 싸웠어. 거기에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이 있어요. 동맹 도시들이. 이런 것도 있었고 페리오이코 병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략 한 300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1000명에 2000명 정도 싸웠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의 중국 그리스 폴리스인들이 항복했고 페르시아군 노도와 같이 아틱한 병원에 들어왔다. 자, 이를 지상으로 대적할 수 없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 살라미스도 철수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부 거기에 살라미스 철수에 반대했던 일부 병력만 제외하고는 다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 아크로폴리스 병력 외에는 다 철수한 거야. 그걸 이제 누가 노려서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이제 점령하고 거기 불을 지르고 다닌 거야. 자, 그래서 해전에서 결전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그 교묘한 유도 작전에 성공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 함대가 크게 대승을 거뒀고, 이를 본 크세스는 더 이상 침공을 단념하고 지상군의 일부를 장류시켜 본국으로 데려왔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때도 이제 있다가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3차 이제 전쟁 연속인데,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이간시키고 재차 아티카를 점령해서 아테네 시대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러니까 앞에도 파괴했지만 또 여기서도 한번 그러니까 두 번에 거쳐서 파괴를 이뤘죠. 그리고 나서 페르포네스 반도의 방어를 주장했던 스파르타도 중장병 5,000명, 경장병 35,000명 등등 해갖고 중국 그리스를 파괴했고요. 아테네도 이제 뭐냐면 각 폴리스 군대를 해갖고 이때는 10만 명의 그리스 연합군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크게 이겨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3차 때는 우리 사라미스만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는 테르폴리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타이아 전투도 있어요. 요번에 하도 무슨 이상하게 쪼자는 데 나왔기 때문에 다 외워둬야 돼. 일단 전투나 명칭은.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또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아까 지금 잠깐 작은 해전이 있었죠. 에게의 사모스 섬에서 진공했던 페르시아인들을 대파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페르시안전에서 그리스의 승리는 동방 전제주의에 대한 폴리스의 시민적 자유 승리를 뜻하며, 만약 그리스가 패했다면 그리스의 자유 상실했을 뿐 아니라 고전 문화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의 승리 유럽사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 읽다 보면 저자가 너무 아테네와 그런 그리스 쪽에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이렇게 글 쓰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에 거쳐갖고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했고요. 자, 그럼 아테네 제국을 이제 볼게요. 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아테네가 이제 제국주의 길을 이제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서 해상무역이 발달되고 델로스 기금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되고, 이 부를 가지고 또 뭐가 되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노예와 그 다음에 아테네 약탈적 제국주의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걸 기금으로 해갖고 남의 피와 땅과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국내적으로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돼서 국내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민권이 존중받는다 해서 대외 정책이 꼭 그와 연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민족들이나 자신의 도시국가들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타인의 어떤 것들은 또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테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전에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죠. 예, 자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좀 하잖아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는 일단 그리스에게 패했지만 동방에 간대한 전쟁 문제를 건재했으며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패한 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는 약소국이니까 이제 이긴 데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도 페르시아는 몇 년 유지됐죠? 100년 유지됐어.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보다도 그리스에 패한 것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스키타이 민족들 있죠? 북방에 그 당시 스키타이가 있었거든요. 유목민족들 공격을 두 번이나 패했어요. 그래서 키로스 2세 때는 그 스키타이 공격했다가 오히려 스키타이 왕국의 여왕한테 잡혀서 죽게 돼.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리우스에도 갔다가 공격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와. 근데 그걸 뭐예요? 역사책에 없죠. 요것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 같아.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강력한 이제 전제국을 건재했으면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에게에서 면한 본토와 소아시아 폴리스인들은 계속 페르시아의 위협을 대비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적인 폴리스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자, 이러한 동맹의 맹주로서 강대한 육군을 가지고 있으며 해군이 없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스파르타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을 다해 페르시아를 항거하고 보수적인 승리 주축이 됐던 아테네가 접합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 패권이 아테네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죠. 그래서 아테네를 맹주로 한 해상 동맹인 델로스 동맹이 탄생되었다. 자, 동맹이 구약에 의하면 동맹시는 일정한 병력과 함선을 제공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개 보면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는 게 이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병력이나 함선을 하면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예. 그래서 실제 후자의 경우가 많았다. 동맹시가 제공하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거를 델로스 섬에 뒀는데 이것을 명칭도 델로스 동맹이라 했고 그 관리를 아테네에 위임했기 때문에 해상동맹은 처음부터 아테네 제국에 변모할 가능성이 지니게 되었다. 자, 델로스 동맹의 힘은 힘으로 페르시아는 점차 에게 주변에 밀려나게 됐고 헬로스포트와 마르모라해의 아테네 수도가 되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런 그 수도나 해도를 이제 확보함으로써 에게 남쪽이나 하고 페르시아 위험도 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테네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곡물이죠. 곡물은 또 이집트나 저쪽 흑해 연안 지역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 목적을 달성했다. 예. 그래서 폴리스는 고유한 분리주의의 머리에 들고 이 폴리스인들은 항상 분열을 좋아한다고 했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또 동맹식 간에 이제 아테네 지배적 우월의 분노를 느끼고 완전 독립을 원하게 되어 동맹의 위험을 무너질 위험이 있다. 아테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동맹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배력을 강력하게 유지해갖고 동맹을 아테네 제국 유지하거나. 근데 이제 후자를 선택했죠. 제국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동맹에서 이탈하는 그 동맹시들은 강력한 한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하고 그 도시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 다 노예로 갖다 팔고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테네한테 그 개기면 이런 꼴 당한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도시 국가는 당연히 아테네 따를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꼴이 그거잖아. 중국이 올라오니까 이제 자근자근 밟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놓고 내 편을 따라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럼 한국은 누구 편을 따르겠어요? 미국이야 중국이야? 당연히 미국밖에 없죠. 자, 이런 이제 형태가 그 당시에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동맹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시가 제공하는 자금을 강제적인 공납권을 변질시키고 그 기금조차도 아테네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당시 아테네는 제국의 길을 택한 것은 다른 동맹시가 생각했듯이 페르시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판단과 더불어 아테네 내부적인 어떤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일단 페르시아 위협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페르시아의 어떤 재침을 막기 위해서 강력 부신점이 필요했고 그러면 강력하게 델로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내부적 사회경제적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일단 민주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델로스 기금이나 해상무역 같은 것들 맞죠. 해상무역 하려면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죠? 군사력 있어야 돼요. 군사를 뒷받침해줄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테네 그 재건 사업을 통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죠. 파르타다 신전 그런 것들 재건하려면 그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아테네 제국주의 정책이 계속 유지됐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 중에 아테네는 대도시도 팽창하였고 에게 해상무역과 그리스에게 상공업 중심지가 되었다. 게다가 이제 인구도 증가됐어요. 증가해 동맹을 해체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동맹을 해체하고 페르시아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경제적 발전의 중단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그 동맹을 해체하고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자. 그러면 그만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델로스 기금에서 빼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일단
해군력을 통해서 해상 패권을 장악했는데 해상 패권을 잃으면 어떻게 된 거야? 해상무역도 쇠퇴하죠. 그러면 그동안 유지됐던 여러 가지 아테나의 그 중건 사업들이나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 정치도 어떻게 돼?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뭐냐 전쟁을 계속 해야 돼. 그 해상 패권을 계속 장악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동맹시는 대부분 종속적 지위도 떨어졌고 아테네가 요구하는 국납국을 납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아테네 시민재판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자, 이러한 변화는 동맹시의 불만과 경우했던 반항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가져왔고 아테네는 이들 골몰이 앓았으나 동맹시의 공납권과 해상무역의 그 아테네 패권은 기원전 아테네 경제적 번영과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이거 외워두세요. 동맹시의 공납권과 해상무역에서 통한 아테네 패권 이 두 가지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고 그 다음에 파르타는 신전 있죠? 파르타는 신전의 건축 비용도 거기에 나온 거야. 예전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파르타는 신전 보여주고 그것도 좀 약간 웃긴 게 뭐냐면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끌고 그리스에 가서 그걸 설명하더라고. 그 수학여행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 가서 아테네 가서 학생들 이끌고 수학여행으로 갈 정도면 대단히 돈을 많는 귀족 학교야. 이게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파르타는 신전의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동맹시의 공납금과 델로스 동맹 기금과 그 다음에 발달된 해상무역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의 민주정치 해보죠. 자,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정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페데크라스죠. 이 페데크라스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인데, 자, 그러면 페데크라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 이제 정책들을 좀 정리하고 보죠. 페데크라스. 자, 페데크라스도 귀족 가문 출신이야. 이 사람도 집안이 되게 좋아요. 자,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왜 민주정치를 이제 강화시켰나? 자, 앞에 그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하층민 수령들이 노코노에서 할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정치 권리를 나누는데 보장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공인들 경제적 지위나 발언권 증대 이런 것들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어떤 초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에 그리스 패권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델로스 기금이나 이렇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이제 뭐냐면 축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좀 약간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알피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이 알피아데스의 민주주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알피아데스의 민주주의 개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카스야. 그래서 그 당시 알피아데스하고 이제 대입했던 인물이 키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피아데스는 반스파르타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키몬은 친스파르타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야. 근데 이 키몬하고 알피아데스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키몬이 큰 실수를 한 거야. 왜 실수했냐면 이때 이제 스파르타에서 헤로트의 노예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노예 반란인데 스파르타 부르지도 않은데 스파르타를 좋아했던 키몬이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 군대를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 너네 왜 도왔냐 하면서 오히려 아테네 군대를 물렸어. 그러면 이 소식을 듣는 아테네인들이 분노를 느끼고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죠. 얘네들 요청도 안 했는데 괜히 파견했다가 도와줘 가는데 오히려 스파르타부터 공격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키몬이 정치적 몰락을 했고요. 그때 이제 상대적 편이었던 반스파르타 인물이었던 알피아데스가 이제 잠깐 집권을 했었어. 그 정국을 주도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미네의 입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종전에 아라고파고스의 지위를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민주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반대파에 암살당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데크라스예요. 그게 예전에 한번 관련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알피아데스하고 페데크라스는 정치적인 동반자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비슷하냐면 지금 노무현 있죠. 노무현의 계승자가 뭐야? 문재인이잖아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피아데스는 노무현, 그 다음에 페데크라스는 문재인,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였다 보시면 돼요. 그 개혁 정책을 보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 개혁 정책 부분은.
자, 툭하면 나와, 이거는. 심심할 때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개혁정책 보면 모든 성년 남자 시민이 정치적 위기의 기간인 민회에 참여하고요. 민회의 권한이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입법권이 독점이 돼. 그래서 이제 입법권의 독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500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죠. 그래서 500인의 권한이 민회에서 제출된 의안의 준비와 민회에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정도만 축소되고요. 그리고 외교 정책, 전쟁, 또 식량 공급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민회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이 민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민회가 점점 권한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500인 권한을 축소. 그러니까 민회 일종의 하청기구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장군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자, 장군의 권한이 왜 강화되냐? 아까 얘기했처럼 이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 장군의 왜 권한이, 왜냐면 이제 공무 수행을 할 때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좀 약간 이제 영속적인 지위였던 장군이 그걸 이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당시 주요 정치가든 다 장군의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페리카스도 장군 있었고, 그래서 장군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법의 민주주의. 이걸 이제 뭐냐면 사법 중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 항소봉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이제 일반 법정 시민 법정에 다루게 하고, 그 배심원제도 운영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법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뭐 해가지고 제 유무만 결정하고 판결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권리가 있어요. 감사 기능을 통해서 행정의 입법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탄핵 권리도 있고, 법 집행 권리도 있고, 권한 등, 이 사법 민주화를 되게 이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민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법을 무효도 할 수 있는 결정도 여기에서 줬어요. 시민법정에서. 오늘날도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뭐 법률 위헌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하는데 비슷해요. 이제 오늘날 이제 헌법재판소 비슷해요. 그리고 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예민한 사회적 쟁점도 여기에 거의 해결됐고. 지금도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판결돼? 대법원에서 판결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게 옳다고 하면 이제 의회에서 관련된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고 아니면 이것이 중앙정부나 주에 관련된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전에 지금까지 뭐 동성 문제,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또 흑인 차별 문제 등등을 다 이 대법원의 판례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이거죠. 관리의 추천제, 수당제. 이거는 빈민들 정치 참여했다. 특히 수당제가 빈민들 정치 참여에 크게 했죠. 관리 추천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만들었고, 수당제는 이제 돈이 없는 백성들, 빈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민회에 참가하거나 관리해야 될 때 이제 수당을 지급했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를 강화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크리스티네스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지만 실제 돈 없으면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돈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 빈민들이 예전에 노동력을 제공해갖고 이제 뭐냐면 먹고 살고 했는데 그 노동력은 누가예요? 대신 노예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외에 이제 미을인데 미을도 중요한데 미음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그래서 시민권법을 만드는데 이게 한 두세 번 나왔어. 시민권법에. 그게 뭐냐? 자, 아테네가 이제 직접 민주정치를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재정이. 근데 이제 아테네가 아무리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 돈을 끌고 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시민단은 어떻게?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시민단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냐면, 앞에서 이제 크리스티네스 때 양부모가 아테네 시민으로서 뭐냐면 그 가게가, 양부모 가게가 모계든 무게든, 모계나 부계든 그 데모스에 등록되어 있는 가문만이 뭐냐면,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민이 될 수 없죠.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아테네 시민인데 어머니가 외국인으로 분류돼 있어. 시민권이 없어. 그럼 이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외국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권을 이렇게 쥐어놓는 게 이유가 뭐냐면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민권을 쥐어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재정적 문제 때문에 큰 손해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페리카스 자신이죠? 페리카스 부인이 누구예요? 거기 이제 그 외국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도 외국인이 된 거죠.
예. 요즘에 그 누구야? 트럼프도 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트럼프도 얘도 이제 뭐냐면 예전에 가족이민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갖고 저기 멜라니아 여사가 원래는 저기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예, 슬라바키아인지.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미국 건너가지고 했네가 모델로 했다가 이제 시민권 얻게 되고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영부인이 됐는데 자기 그 장인 장모는 없는 미국 시민이 아니야.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족 이민을 해갖고 들어오게 돼요. 근데 웃긴 게 트럼프가 이제 가족 이민 맞겠다. 완전히 내놓는 모지죠. 자기가 하면 이제 노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제는 학사학위증, 공학의 학사학위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반발하고 예전에 선조 중에 우리 들어온 이주민 중에 공대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때 그 페리카스가 반대요.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런데도 이제 통과시킨 거야 민회에서. 예. 자, 근데 이게 시민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나 뭐 스파르타가 팽창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시민권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시민권자가 좀 줄겠죠.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명이었다가 나중에 9,000명, 1,000명까지 줄어들죠. 그건 군대 유지할 수 있어요? 없죠. 도시를 유지할 수 없잖아. 근데 로마 같은 게 이 시민권을 철저히 이용해. 그래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그 피지배 민족까지도 시민권을 뭐냐면 개방을 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히 이용해갖고 로마가 팽창을 하잖아.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미국이 팽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테네처럼 시민권을 뭐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절대 뭐냐면 팽창할 수 없었는데 개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발전 동력을 얻은 거잖아요. 자, 하여튼 이게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테네 재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페르토나 신전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뒤에 이제 좀 더 설명할 텐데 누가 만들었죠? 피디아스가 만들었어요. 한 개는 일단 외국인 여성 노예 정치 참여 금지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집회 정치제였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그게 외국인이죠.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다른 민족의 개방을 대제국을 번성했지만 이 스파르타나 아테네 같은 사람들은 외국인 배제함으로써 시민권을 축소적으로 운영되면서 대제국 발전할 수 없는 한계가 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아테네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럼 개론에다 한번 또 읽어보죠. 자, 페르시아 전쟁 후에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제국의 길을 걷고 있던 아테네의 발전은 현저했다. 그래서 아테네 시와 외양인 피레우스 사이에 장성을 쌓아서 지상의 공격을 대비한 방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테네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피레우스 상명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장성을 쌓아가지고 북쪽에 오는 그 적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시의 복구 작업을 착수해요. 우선 시장인 아고다를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는 페리클라스 시대의 건축가인 이티누스와 그 다음에 위대한 조각가 피디아스의 지휘하에서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자, 피디아스는 이제 그 페리클라스의 친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 건축가로 이제 조각가 유명한데, 자,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에 수병에 속해 있던 사회의 하층 계급들, 이걸 테테스라고 하죠. 예, 이런 계층들을 강화시키고 전후에서 대항대의 검주와 해상무역 발전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나 발언권도 증대했다. 그래서 그리하여 크레스텐네스에 의해서 마련한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황치 발전됐고 그 시도는 아까 아침에 462년에 그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페리클라스 정책 스승이 누구였죠? 알페아데스라고 했죠. 이 알페아데스는 이 사람 기억을 해주세요. 귀족 정치의 잔재 아라우파우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로 유명무실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반대파에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된 게 이제 명문가 출신 페리클라스야. 예. 자, 그 페리클라스는 그 앞에 있는 에피알데스의 그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페리클라스 시대에 그 완성된 아테네 민주정치에 있어 먼저 주목된 것은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의 전원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500인의 권한을 축소시켰죠. 그래서 민회의 것들을 이제 결정상 집행하는 정도만 축소시켰어. 그래서 외교 정책이나 전쟁 또는 식량 공급 등등을 다 민회에서 결정하겠고, 그 다음에 10명의 장군의 권한이 확대되는데, 그래서 아라우파고스 회의를 누르고 이때 10명이 최고 정무위의 기능을 수행했다. 회의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각에 해당하죠. 이게 최고정무위원회가. 자, 모든 내 정책들 수행 그들의 수중에 집중되었으며 그들의 정책이 성공하는 해마다 민회에 제선되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장군의 권한이 커지는 방식에 또 뭐냐면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할 경우는 이제 처형도 당하고 그래요.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페르디크라스가 30년 가까이 아테네를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장군의 지휘로서 근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밑에서 이제 아테네와 해외 근무하는 관리들이 있었는 바 그들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고 임기는 1년이었다. 자, 사법관계에서 각 부족은 600명씩 추천해서 배심원 6,000명을 구성했고요. 구성된 시민법적 유일한 곳으로 실제로 그 밑에는 이제 500명 내의 위원회로 나누어져 재판을 담당했다. 동맹시 소송도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포출되는 경우에는 많았고 따로 법관이 없었으며 판결은 단순히 다수결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죽은 거야? 뒤에 나중에 그 누구죠? 소크라테스가 이 다수결의 원리에서 죽게 되죠. 예, 문제가 있어요. 다수결의 원리가. 그래서 요 사법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대법원 그러니까 그 시민법정 강화 관련된 내용은 총론에 읽어보시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개론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총론에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총론이 뭐랄까 이제 팩트 측면에서 이제 개론을 좀 보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강의는 그 팩트가 아니라 좀 강의는 뭐랄까 그 구조적인 측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했고 최근에 나오는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점들 그런 것들 이제 또 개론에 빠졌던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추가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학교 동향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강좌 읽고 하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약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제국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번영과 동맹시로부터의 공납금 속 그 국고가 유택해진 페르디크라스 시대 때는 배심원 500인 위원회 공직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당제는 후에 민회에 참석한 자와 연극 관람자에게 확대되어 빈곤한 시민도 실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수당제 확대와 더불어 국고 부담을 조금이나 감소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배경이죠. 시민권을 이제 만들죠. 페르디크라스는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시민권 한정의 시민권 제한법을 만들었다. 요건 페르디크라스가 만든 거 아니라 그 민회에서 만든데 어쩔 수 없이 추인한 거 페르디크라스가요. 예. 자, 하여튼 국고에 의해서 수당제 확대와 철저한 추천제, 1년의 임기제는 시민이 원한다면 그 누구나 공직에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민권의 권한 강화는 시민 누구나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요때 이제 문제가 직접 민주 정치, 그다음 빈민들의 정치 참여 강화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을 써라 하면 뭘 써야겠어요? 수당제, 추천제, 1년 임기제 이런 것도 쓰셔야 되겠죠? 예. 수당제, 추천제, 1년 임기제. 예. 왜냐면 추천제 임기제도 왜 거기에 들어가냐면 보통 정치를 하려면 유명세를 타야 되잖아. 그래야지 하는데 일반 평민들은 만약 추천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무원 될 수가 없죠. 관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너 한 살에 이제 계속 하기 힘드니까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임기제가 필요했던 거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의미하는 것은 약 3만 명에 해당하는 상공업과 금융에 종사하는 제휴 외인들, 외국인과 20만에 달하는 노예, 여성들은 참여권이 없었고 민주정치에 참여한 시민은 4만밖에 안 되었다. 자,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된 좁은 범위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고대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민의 정치 능력에 평등한 신뢰에 입각한 철저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페르디크라스가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 초기 때 그 장례식에서 전사하는 시민들 추도 연설이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거 기출 예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요 예문에. 그래서 뭐 수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임고 기출 문제. 그래서 각자 읽어보셔야겠지만 다 못 읽어요. 예. 그 부분이 기출사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이어 아테네 시민들 그 일을 끝마치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오락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며 그다음 아테네의 연중 정기적으로 여러 종류의 경계 시합 그리고 제사가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그 적국 스파르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반 스파르타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펠로폰네소 전쟁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국의 스파르타의 억압적인 국제와 엄격한 훈련의 인위적인 용기의 조작을 비난하면서 아테네 자랑을 했다. 뭐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페르카스에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 그 연설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사자의 가부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를 오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전사자 아이들에 대해서 성년에 닿을 때까지 국가의 양육에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자, 인설이 끝났다. 자, 근데 페르카스가 이 추도 연설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전쟁 초기 때 활동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병사하죠. 그때 흑사병이 확산되면서 그때 죽게 돼. 그 아들과 함께. 그러면서 페리클라스가 죽으면서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에 몰락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게 뭐가 이제 바뀌게 되냐면 중우 정치로 바뀌어요. 예, 포퓰리스트가 등장해갖고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면서 대책 없이 얘기를 하고 이상주의 얘기만 하고 정책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대외관계가 파탄나고 그래서 민주정치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정치다? 이 중우 정치다. 그래서 이런 중우 정치의 모습 때문에 나중에 스파르타한테 깨지게 돼요. 아테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있죠. 펠로폰네스 전쟁. 자, 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예.